세계를 이끌어가는 몇 개의 기업과 그 기업들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지수인 나스닥, 이 두 개의 지수가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접근법을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술에 대한 부분의 포인트로, 이 나스닥 지수는 다 테크 관련 지수이기 때문에 테크 관련된 현상의 지속성 혹은 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두 번째는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전후 여러분들, 요즘 이제 가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네, 아침마다 너무 선선한 바람에 다들 행복해 하실 텐데, 밤에, 저희 집사람은 거실에서 주로 많이 주무시는데, 선풍기를 켜놓고 주무시는데, 아침에 좀 추워 보이더라고요. 감기 안 걸리도록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스닥이 과연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할까? 우리가 지난번에 S&P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다뤘었는데, 나스닥에 대한 부분도 이게 겹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최근에 나스닥과 S&P 다우의 움직임이 서로 괴리도가 다른 방향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스닥 시장이 굉장히 빅테크들의 새롭고 세련된 세상을 이끌어가는 AI, 이런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 지수라서 굉장히 세련되고 이런 느낌을 가지시겠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1971년도에 나스닥 시장은 2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50년 이상 된 시장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이러한 투자 대상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지수형 상승 곡선을 아주 그리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차트의 모양을 보시고 계시는데, 그 사이사이를 보시면 IT 버블이 발생했던 1999년, 2000년대의 상황에서는 하락폭이 보시면 5천에서 지수가 거의 2천 가까이 떨어지는, 5천에서 2천까지 떨어지는 모습도 있었고요. 사이사이에 서브프라임 때도 지금 보기에 폭이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하락률을 사이사이 계속 기록했고, 최근에 우리 전우님들 중에서 새롭게 투자 세상에 들어오신 전우님들이 많이 이 투자에 접근하셨던, 요번에 코로나 사태 때의 하락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지금 최근 조정이 가장 폭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로는 이 차트의 가격만 말고, 그래서 거래량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거래량 수준이 IT 버블이 있었던 이전에 보였던 거래량 수준은 이 정도의 수준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한 단계 올라간 거래 수준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건 IT라는 발전이 가져온 것이 전 세계의 중요한 부분들을 가격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래 규모에서도 보시듯이 한 단계 올라간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는 지금 보시듯이 또 한 번 점프를 해서 거래 수준이 한 번 더 올라간 부분을 보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거래 수준을 제가 왜 같이 말씀드리냐면, 세상에는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래 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 인정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서 활동성과 거래 같은 것들의 규모가 같이 발생하는데, 그건 가격만 있을 때와 가격과 거래가 동반할 때는 그 현상의 강도가 다르거나 어떠한 임플리케이션이나 다른 부분들을 찾아내는데 거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레벨 전체의 거래 수준을 한번 함께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긴 차트를 보여드렸으니까 우리가 볼만한 적정한 구간은 한 5년 정도의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의 5년 동안의 차트와 제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종목 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두 개를 같이 그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나스닥 전체보다는 지금 현재 빅텍이라는 아주 소규모의 그러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빅텍 10이라는 지수의 움직임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참고로 미국 빅테크 10 옆에 괄호 열고 H라는 것이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ETF나 어떤 펀드나 이런 것들을 가입하셨을 때 해외에 투자되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 해지를 하는 상품이 있고 환 해지를 하지 않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 해지를 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이렇게 H자를 해지의 첫 대문자를 쓰는 방식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우리가 최근에 환율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환율에 대한 영향을 있고 없고를 선택하는 방법.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를 할 때는 환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투자한다라는 장기로 투자한다라는 것은 그쪽에 계속 좋은 일들이 발생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그 지역의 환율도 강세를 띨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에 대한 익스포저와 그 대상 기업들에 대한 익스포저를 둘 다 가져가는 것이 장기 투자일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단기 투자일 경우에는 환의 움직임까지 예측하고 그 대상의 움직임까지 예측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환 해지되어 있는 상품을 저는 더 선호합니다. 지금 미국 빅테크 10종목의 코덱스 이 종목을 보시면 투자 비중이 옆에 지금 나와 있는 차트를 오른쪽에 보고 계시잖아요. 자, 보시면 시가총액의 비중과 동일하진 않습니다. 지금 AI의 대장주,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고 최근에도 우리 전후에서도 다뤘던 엔비디아이 같은 비중은 지금 시가총액 3위, 2위를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지금 7.6%로 그렇게 아주 상위에 있지 않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 1억 기업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돼 있고 그 회사보다 뭐 테슬라나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의 지금 비중이 더 높은 구성비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ETF를 고르실 때 지수와 동일한 추정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적정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 한 5년 정도 이렇게 길게 봤을 때는 빅테크라는 한 7개에서 10개 종목 자체의 성과가 원체 뛰어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절대적으로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를 이끌어가는 가장 뛰어난 기업들 몇 개의 기업과 그 기업들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지수인 나스닥, 이 두 개의 지수가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클루를 얻기 위해서는 저는 접근법을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술에 대한 부분의 포인트로 이 나스닥 지수는 다 테크 관련 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테크 관련된 현상의 지속성 혹은 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장의 환경이 그러한 테크 기업들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 환경에 플러스 값을 계속 내주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느냐라는 두 가지의 조건을 확인해 보고, 그 두 가지의 조건이 둘 다 플러스 값을 보인다면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고 하나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그 두 개를 더한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이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둘 다 마이너스 경우에는 얘기할 필요 없겠죠. 이 영상 찍을 필요도 없겠죠. 그럼 여기서 그냥 제가 끝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걸 보면 세 번째 경우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는 제가 종종 언급드리는 부분이고 저희 전후에서도 제가 어느 편에서 인구 구조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너무 했는데 사실은 모든 자연 현상은 S곡선을 그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특별한 너무 지나친 인구 감소가 아닌 전 세계의 인구의 감소는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 S곡선 모양이 아닌 너무 지나치게 올라간 부분이 X곡선 모양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전 세계의 자연현상이 다 그렇다고 하면, 우주의 자연현상이 다 S곡선을 띈다면 테크에 대한 현상도 당연히 S곡선을 띠겠죠. 그게 우주 안에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 S곡선을 누군가는 이러한 상황에 적용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네, 당연히 그런 사례가, 그런 분이 계셨고요. 1980년대 맥킨치의 컨설턴트였던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책을 이노베이션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 책에서 이 S곡선이라는 개념을 테크 기업들의 기술 변화 과정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처음에 나타날 때는 이게 처음부터 뭔가 잘 되고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서 처음에 적용될 때까지는 조금 태동기에는 느린 그러한 곡선의 모양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기술이 향상되면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면서 도약하면서 비약하는 그러한 이런 곡선의 각도가 스티프해지는 이런 정도의 각도가 생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기술에 익숙해지고 이제 이것이 새롭지 않고 당연해지고 하는 부분이 생기면 스티프했던 곡선들이 다시 눕는 이러한 S형 곡선을 그린다라는 개념을 책에서 저술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뭐 너무나 유명한 차트죠. 인터넷에 그냥 S곡선 치기만 해도 다른 S곡선에 대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테크 기업의 S곡선이 먼저 여러분들이 검색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럴 정도로 S곡선은 유명하죠. 지금 설명드린 그러한 처음에 초창기 태동기, 그 다음에 이게 창발하면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비약하는 부분, 그리고 기존 기술의 한계에 도달하면서 이게 각도가 눕는 부분을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의 기술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을 놀랍게 하지 않고 일반화되면 사람들은 이제 다른 무언가의 기술을 또 새롭게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태동기가 다시 만들어지고 그 부분이 브레이크스루라는 점을 통과하면 그때부터 또다시 새로운 도약기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속된 게 인류가 기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만들어 온 부분이고, 자, 그게 지속되는 부분을 누군가 동일한 주체들이나 혹은 동일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면 그 S곡선들을 계속적으로 타고 다니는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서 하이 퍼포먼스 기업의 성공 경로를 만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제가 지난 영상에도 한번 사례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모델인 BM의 핵심 제품과 핵심 기술은 같은 것이 지금까지 계속 온 것이 아니라 사이사이에 변동되면서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AI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그전에는 우리가 PC의 운영체계라는 부분, 윈도우 이런 부분이었고, 그전에는 MS-DOS라는 운영체계의 아주 초창기 부분의 모델이었고, 이런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퍼포먼스를 변경하면서 계속 왔죠. 그럼 이에 반대되는 사례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제가 시스코를 언급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IT 버블 때 가장 크게 주가가 올랐던 회사지만 하드웨어적인 포커스가 있는 기업으로 지금 현재는 변환되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 그 모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속적인 S곡선을 그리지는 못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렸는데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자,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는 그 테크 기업에서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에게 S곡선과 유사한 뭔가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얘기를 하나 설명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많이 기러기 모델이라고 우리말로는 돼 있고, 이게 원래 영어로는 Flying Geese 모델이라는 걸로 발표가 됐었고요. 1962년도에 일본의 아키마스 가나메라는 분께서 이러한 일본은 당연히 우리처럼 한자를 쓰니까 안행 형태론이라는 비행기가 아니죠. 기러기가 움직이는 그러한 방식의 모델이라는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는 뭐냐면 일본이 동아시아 경제를 이끌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를 일본이 가장 앞에서 이렇게 이끌고 있고 그 뒤에 기러기가 날아가듯이 다른 나라들이 쭉 펼쳐져서 기러기 편대가 날아가듯이 날아가고 있는 발전 순서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 모델이었습니다. 자, 이 모델을 제가 왜 설명드렸냐면 S곡선 모델에서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혁신을 하면서 자기 변화를 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따라하는 게 아니죠. 근데 누구를 따라하는 방식으로도 앞에 선도 그룹을 계속 추격해서 올라가는 이 방식이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하나의 이러한 비슷한 유사한 개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모델의 성공 모델이었습니다. 이 성공 모델이 끝단은 어디입니까? 가장 앞서 있는 기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잃어버린 20, 30년이라는 기간, 더 이상 앞으로 가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의 플라자 합의나 여러 가지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잃어버린 20, 30년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은 이러한 모델에 그러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견제와 제재를 받으면서
일본이 당했던 그러한 비슷한 상황을 지금 중국이 반복하고 있는 중국이 일본을 닮아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이 이 두 이론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신기술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나스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테크라는 부분은 자기가 자기를 혁신하는 자기의 과거를 다 뒤집어내고 자기의 새롭게 태어날 줄 아는 그러한 부분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기술이죠. 신기술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신기술이라는 것은 생애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기가 사람들한테 평가받고 제품화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나타낸 차트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신기술의 생애 주기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AI에 관련된 부분을 신기술 차트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현재 캐즘 논쟁이 가장 많이 커져 있는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이 차트 상의 어딘가에 있는 캐즘 상태에 있는 논쟁이 가장 커져 있는 상태가 이 두 기술을 우리가 이 차트에서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너무나 많이 그 주가에서도 퍼포먼스가 안 좋은 부분 지금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들도 많으실 텐데 많이 고생 많으실 텐데요. 전기차 관련된 흐름이 캐즘에 빠져 있다라는 부분은 일부 소수의 사람들 말고는 열광적인 그렇게 뭔가를 주장하는 분 말고는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전기차 캐즘 논쟁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두 가지 검은색 표에서 왼쪽에 보이는 전기차 캐즘에 대한 기사들이 쭉 나오는데 명확하게 전기차 캐즘 현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기사들이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나옵니다. 이 얘기는 어떤 현상이 언론에서 명확하게 잘 설명되고 있을 때는 그 현상이 진짜로 발생했고 혹은 현재 발생하거나 이미 발생했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미래를 보면서 기사를 쓰기는 어렵고 그렇게 쓴 기사는 많은 사람들이 봐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잘 설명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캐즘 현상이 진행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제 오른쪽에는 AI 캐즘 논쟁이라는 그 검색어를 쳐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AI 버블 논쟁이 존재합니다. 한두 달 정도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에 다시 조정폭을 많이 대부분 되돌렸지만 그 되돌리기 이전부터 해서 캐즘 논쟁은 굉장히 커졌고 저도 어느 정도의 그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그러한 논리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사의 내용들을 검색해 보니까 기사에 검색된 내용들이 보시다시피 중간에는 뭐 메모리 거품은 없다라는 기사도 있고 전기차 캐즘에 대한 기사가 검색되기도 하고 생성형 앵영상 혁명의 시작 이런 식으로 검색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캐즘 현상이 많이 진행됐거나 현재 굉장히 강하다면 검색이 이렇게 구글에서 이런 식으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 아직 아마 이쪽 어딘가에 지금 현재 AI에 관련된 현상은 진행이 되고 있고 테슬라와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러한 재료들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갖고 있는 캐즘 현상은 이쪽 어딘가에서 진행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검색이 되지 않는가라는 방법을 생각해 봤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어떠한 중요한 현상이 있을 때는 지금 이 두 현상으로 우리가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 방법 어떻게 컨센서스와 사람들의 심리 강도를 확인하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사례로 이 방식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의 위치, AI 위치 어딘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기술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장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돈의 힘이 얼만큼 강하게 작용하고 심리가 얼마나 작용하는가라는 부분들이 주가의 가격에는 함께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차트는 이제는 뭐 많이 유명하신 버블 차트 중에서 이게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만들어진 그 장폴 로드리그 교수님의 버블 차트인데 제가 이게 한 2, 3년 전에 나가서 그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이 차트의 일정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약간의 수정 버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기관 투자자가 현명한 투자자보다 누구보다 먼저 주식을 접근하는 그러한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냥 현명한 투자자. 왜 그러냐면 정보의 효율성이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기관 투자자가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었던 정보와 지식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현명한 투자자면 개인이나 기관이나 다 합쳐서 표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대중 투자자는 그렇게 고도로 투자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 우리 전우회 같은 분들이 아닌 그러한 분들의 일반 대중이 들어오는 구간으로 이렇게 표의 내용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제 생각의 차이는 이러한 부분들이 털어져서 공포와 투명으로 나중에 버블 이후에 꺾일 때도 말씀드린 대로 정보와 지식이 너무나 효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인 부분과 가짜인 부분의 구별이 무차별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자는 어느 정도에 빠진 상태에서 이 부분을 다시 올려주는 힘을 시장은 이제 합리적으로 갖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두 종목들이 군이 나뉜다. 지금도 좋을 때 빅테크만 올라가고 나머지 애들은 못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이 강세장일 때도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이 약세장이 돌아갔다고 그때는 왜 다 빠져야 되나요? 그건 구조가 바뀌었다라면 그럴 리가 없죠. 라는 생각을 반영해서 이렇게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AI 현상은 2022년 11월에 챗 GPT 3.5가 발표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부터의 나스닥 차트를 제가 지금 녹색으로 그려놓은 부분이 나스닥 차트인데요. 자, 이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에서 뭐 일정 부분 비슷한 모양도 있고 다른 모양도 있지만 전반적인 궤적은 굉장히 차트의 모양과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다시 트랩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부분까지도 굉장히 유사해서 그럼 지금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박스권 시황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제가 그러면 박스권 시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시장을 정부가, 미국 정부가, 미국의 페드가 그냥 놔둔다라고 하면 이러한 가능성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저는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선거를 이겨야겠다라는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이나 공화당을 떠나서 미국의 전체 방향에 대해서 엘리트 집단이 동의하고 있는 그러한 방향성,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선거에 크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선거에 대한 부분들의 재정적인 부분과 통화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버팀, 시장이 깨진다라고 하면 기존 민주당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 부분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힘이 선거 때까지 무척이나 세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의 하락을 그러한 힘들이 바탕에서 막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선거까지는 갈 수 있는 이러한 박스권의 모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이 만약에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은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러한 상황이 저는 11월 달 정도에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는 다시 또 여러분들 우리 전후회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이 지속 가능 상승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판단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 결론은 세 가지의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자, AI의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AI가 진짜냐 가짜냐라는 얘기겠죠. AI는 제 생각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엔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값은 플러스 값을 가진다고 보시듯이 차트에 표현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AI 캐즘 가능성입니다. AI 캐즘이라는 게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왜냐? 시장은 진짜냐 가짜냐도 가격에 반영하지만 그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반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일정 부분 조금은 더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값을 마이너스 값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동성 등의 시장 환경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정책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심리라는 부분은 최근에는 좀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좀 나타난 것 같아요. 이 심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은 시장 전체의 거래량을 보면 됩니다. 처음에 제가 거래량을 말씀드렸죠. 최근에 모든 시장의 거래량은 전보다는 줄고 있어요. 라는 부분들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저는 플러스보다는 플랫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책은 플러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값을 더하면 한 가지의 심리 값은 제로고 정책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값은 플러스고 AI 캐즘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라는 그 값들의 합이 서로 간에 서로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러한 지금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6개월 정도의 그다음에 선거라는 기간이 지나는 올해 연말까지를 생각하면 저는 이것에 대해 하나의 결론을 내지 않는 상태의 움직임,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 부분의 값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가 결정이 되는 그 부분을 시장은 11월에서 12월에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갖고 있는 시황에 대한 부분과 나스닥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조금 일반적인 사람보다 제가 아마 조금 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그 부분은 하나는 시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는 제가 이제는 더 이상 기관 투자자를 조언 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인 전후분들을 향해서 조언을 드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인 분들이 판단 가능성이 떨어질 때 그 부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의 생각을 잘 조합을 해서 판단하실 때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갈라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유튜브 방송, 우리 전후의 방송 말고 다른 것들도 보실 거잖아요. 그것에서 봤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러한 얘기들의 대부분이 하루아침에 지나가면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내용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변동성하고 마음만 왔다 갔다 거리지 그 진짜 방향성이 무엇인가에 판단하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변동하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까라는 부분도 곧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나눌 예정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술 기업인데, 기술에 대한 주가의 영향보다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고 미국이 계속 자체 땅 안에 테크의 기반 시설을 다 완성할 수 있을 때의 가장 좋은 논리를 한 1년, 2년 전에는 갖고 있었던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에 있어서 얘들이 뭔가를 개발을 잘했어. 그 개발을 잘한 부분들이 수요자도 당연히 미국에는 많으니까 공급을 잘해서 이익이 얼마가 날 거야. 거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줘야 돼. 이런 부분의 로직이 아니라 얘네는 미국 정부가 그냥 돕는 거야. 무조건 대기할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정치의 영향이 더 컸던 주식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로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행 가능성이 검증되는 과정에서 얘네가 실행 가능성이 없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주가를 이미 하락시키는데 많이 영향을 미리 줘 있었고, 그 상태에서 얘네들이 그 부분을 포기한다라는 구조조정을 한다는 게 나오니까 어차피 안 되는 것을 그만두면 그러한 마이너스의 추가적인 발생값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는 좋아져서도 오르지만 더 나빠져야 될 게 더 나빠지지는 않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상황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술주와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정치와 그 다음에 구조조정 관련된 현상, 우리가 이것을 턴어라운드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 형태의 주식으로 주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1등 기업이 바뀔 수 있다는 확률이 어느 때보다 적은 상태가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등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의 격차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안타깝게 아프게 겪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TSMC와의 기술 격차를 지금 굉장히 크게 느끼고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주가에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정도가 되는 기업도 그 부분에서 더 위로 올라가는 게 기술적으로 한계에 부딪혀서 어려운 정도인데, 그 어느 기업들이 와가지고는 비슷한 이러한 상위에 한 5개에서 3개 정도 기업이 대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리에 틈을 가지고 끼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해자가 없기 때문에 인텔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인텔이 미국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엄청난 수요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올라갈 수 있었겠죠. 라는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위 기술 기업의 순서가 바뀌거나 그 부분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파운드리에서 같은 플레이어들이 몇 명이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인텔이 잘할 경우에는 TSMC의 위치는 견고한 상태에서 인텔까지 잘해버리면 삼성은 어디에 끼지? 라는 그러한 질문이 커져 있었던 게 그 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텔이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겠지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한테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 부분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반도체 업체들보다는 반도체 업체들의 제품을 받아가서 그것을 활용하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 회사들이 실제로 돈을 벌게 되면 지금 투자를 지금까지도 최근에 2, 3년 동안 많이 했는데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속 가능성을 더 강하게, 더 길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가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수요자들이 잘해주는 게 공급자들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가을바람이 불 때는 깃발을 달기가 아주 좋은 날입니다. 우리 가을 하늘 공활한데 태극기 펄럭이는 그러한 가사들도 기억하실 텐데 그 깃발에 좋아요라는 글씨가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라는 깃발을 오늘도 잘 꽂아주시면 펄럭이는 그러한 우리 군대의 그 웅장한 모습을 같이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